대표님, 정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지직거렸다.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저음의 목소리는 벽에 설치된 고화질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혼란스러운 장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나는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오크향과 오래된 부의 맛이 나는 묵직하고 짙은 빈티지 카베르네였다. 나는 가평에 위치한 넓은 호수별장의 어두운 거실에 서 있었고 유일한 빛은 벽난로와 보안 스크린의 푸른 불빛뿐이었다. 밖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정성스레 가꿔진 정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이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은 처량해 보였다. 언제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어머니의 머리는 빗물에 젖어 두개골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는 명품 가방이 마치 비를 막아주기라도 할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그 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두 사이즈는 작아 보이는 바람막이를 입고 서 있었다. 그들은 철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마이크에는 잡히지 않았다. 대표님? 보안팀장이 지시를 기다리며 다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상어가 물개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직전에 짓는 그런 미소였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아직 문 열지 마세요. 5분만 더 빗속에서 기다리게 두세요. 그 상황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고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폭풍우를 내다보았다. 7년. 내가 이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들이 익사하는 동안 나는 유리창 안쪽에 마른 땅에 서 있기 위해서 말이다. 내 이름은 도진이고 나이는 25살이다. 하지만 내가 왜 오식대 부부를 폭풍우 속에 얼어붙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하려면 내 인생이 끝났던 날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진정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해야겠다. 내 18번째 생일이었다. 3월 3일.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여전히 폐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늦겨울의 한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교회에 있는 우리 집 거실로 들어서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케이크나 카드,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하는 조용한 저녁 식사 정도는 있을 줄 알았다. 대신 나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현관 옆에 놓인 크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여행 가방이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요리를 하고 있지도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 자판을 맹렬히 두드리고 있었다. 인쇄된 엑셀 시트 뭉치가 마치 요새처럼 그녀 주위에 널려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 켜지지도 않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 가방을 내려놓으며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디 여행 가요? 어머니는 타이핑을 멈췄다. 돋보기를 벗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다. 증오조차 없었다. 그저 계산만이 있었다. 차갑고 딱딱한 수학적 계산. 앉아라 도진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위장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우리 재정 상태를 검토해왔어. 그녀가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린 항상 야망이 있었어. 꿈이 있었지. 지난 5년 동안 가평에 있는 호수결장 매물을 눈여겨보고 있었단다. 드디어 그게 시장에 나왔어. 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잘 됐네요. 잘된 일이지. 그녀가 정정했다. 하지만 자본이 필요해. 상당한 자본이.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의 지출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우리 자원의 주요 유출 원인을 찾아냈어.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내가 화면을 볼 수 있게 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였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도진, 누적 지출액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숫자를 바라보았다. 치아 교정비 520만 원. 그녀가 잘 손질된 손톱으로 그 줄을 가리키며 소리내어 읽었다. 네가 2년하고 그만둔 피아노 학원비 340만 원. 옷, 식비, 학용품, 병원비
우리는 일원 한 푼까지 다 기록했어, 도진아. 그녀는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렸다. 총합계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2억 4,589만 원. 2억 4,500만 원. 그녀가 반복했다. 이게 네가 우리에게 들게 한 비용이야. 그리고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한 ROI, 즉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니?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조이는 것 같았다. 정이야. 그녀가 쉿 소리를 냈다. 사실 마이너스지. 넌 영재도 아니야. 겨우 평균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장학금을 받지도 못했어. 우리 지위를 높여줄 만한 부잣집 딸과 사귀는 것도 아니고. 넌 평범해. 넌 평균이고 이 경제 상황에서 평균은 부채야. 엄마, 전 아들이잖아요. 내가 속삭였다. 눈물이 고였다. 전 주식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넌 성인이야. 그녀가 딱 잘라 말했다. 법적으로 오늘부터 그렇지. 즉, 실적을 내지 못하는 이 자산을 유지할 우리의 의무는 끝났다는 뜻이야.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야. 손절매하는 거지. 그녀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빠, 제발요. 엄마가 이러게 두지 마세요. 전 갈 곳도 없어요. 가을에 지방 전문대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말 들어라, 도진아. 네 엄마는 돈 계산이 정확해. 우린 이 별장이 필요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야. 어머니가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있던 흰 봉투를 집어 내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우리가 비정한 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태어났을 때 개설했던 어린이 적금 계좌를 해지했어. 이게 잔액이야.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그리고 1,000원짜리 2장이 있었다. 27,000원. 원래 있어야 할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 아니, 다시 보니 5만원권이 아니라 달러 환상 가치 정도의 돈이었다. 정확히 5만원 정도였다. 그게 네 퇴직금이야. 그녀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여행 가방 가져가. 네 헌옷들로 채워놨어. 네가 공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진 돌아오지 마. 솔직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내 팔을 잡고 문턱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넌 썩은 투자처야, 도진아. 그녀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어. 문이 쾅 닫혔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가 알던 유일한 집 현관에 서서 5만 원을 손에 쥔 채 첫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첫날 밤은 충격과 아드레날린으로 흐릿했다. 나는 내 돈으로 샀던 식년된 낡은 소형차 아반떼 안에 앉아 부모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나는 그저 핸들만 쳐다보며 그들이 뛰어나오기를, 지독한 농담이었다고 말해주기를, 현관등이 깜빡이며 집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되자 얇은 차문을 뚫고 한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가방에서 꺼낸 낡은 스웨터들을 덮고 목구멍에서 피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울었다. 내게는 5만 원과 기름 4분의 1통이 전부였다. 해가 뜨자 현실이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씻어야 했고 먹어야 했고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친구 민호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민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 단짝이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계획했었다. 가을에 룸메이트가 되기로 했었다. 민호의 부모님은 항상 내게 친절했다. 피자를 사주고 공포영화를 늦게까지 보게 해주던 쿨한 부모님이었다. 아침 차르시에 민호네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내 눈은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떨면서 문을 두드렸다. 민호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가운을 입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밝아지는 대신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아주머니, 내가 목이 메어 불렀다. 제발요. 부모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가서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민호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으로 입구를 막았다. 가는 게 좋겠구나, 도진아.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네? 나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왜요? 전 그냥 도움이 필요해요. 우린 다 안다. 그녀가 비난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네 엄마가 전화했어. 다 얘기하더구나. 뭘요? 무슨 얘기를요? 마약 얘기 말이야. 민호 어머니가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네가 약값을 대려고 할머니 보석을 훔쳤다는 거. 중재하려고 했을 때 네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했는지도. 내 입이 딱 벌어졌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 평생 마약에 손댄 적도 없어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만해. 그녀가 쏘아붙였다. 네 엄마가 네가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경고했어. 여기 와서 불쌍한 척 이야기를 꾸며낼 거라고 하더구나. 우린 존경받는 집안이야, 도진아. 집에 마약 중독자를 들일 순 없어. 그때 민호가 어머니 뒤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나를 찍고 있었다. 민호야, 내가 애원했다. 아주머니께 말씀드려. 넌 날 알잖아. 내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알잖아. 민호는 동정과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네가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어, 도진아. 엄마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냥 가. 그는 흐트러지고 울고 있는, 정확히 우리 엄마가 묘사한 중독자처럼 보이는 내 사진을 찍고는 내 면전에서 문을 닫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는 나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먼저 파괴해야 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게 우물에 독을 타는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내가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나의 실패가 완벽해지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 평판에 대한 전술핵 공격이었다. 차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지만 민호에게 차단당했고 이모 사촌들에게도 차단당해 있었다. 대구에 사는 사촌형에게서 DM 하나가 와 있었다. 약 끊길 바란다, 도진아.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마. 나는 조수석에 핸드폰을 던졌다.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칠고 짐승 같은 비명이었다. 그녀가 이겼다. 그녀는 내 집, 내 가족, 내 이름을 가져갔다.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이 동네에 머물 수 없다는 건 알았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비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저 차가 향하고 있는 북쪽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오후에 주유소에 들러 화장실을 썼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기름지고 눈밑은 쾌행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딱 그 모습이었다. 생수 한 병과 컵라면, 김밥 한 줄을 샀다. 4,000원이 들었다. 남은 돈은 46,000원. 나는 옆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찾을 때까지 운전했다. 쓰레기장과 트럭 사이에 차를 세웠다. 의자를 뒤로 젖혔다. 이곳이 나의 새 집이었다. 엔진 경고등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는 2008년식 아반떼. 나는 문을 잠그고 3번이나 확인했다. 트렁크에서 타이어 교체용 렌치를 꺼내 발판 옆에 두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도진이가 아니었다. 학생 도진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통계 수치일 뿐이었고 해결되거나 지워져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해가 지을 때 나는 어머니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는 걸 깨달았다. 현실 세계에서 아무도 너의 잠재력 따위엔 관심이 없다. 오직 너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 가치는 정확히 46,000원이었다. 노숙 생활은 주로 물류 문제라는 것을 금방 배우게 된다. 영화는 극적으로 묘사한다. 다리 밑에서 자거나 드럼통불에 손을 녹이는 것처럼. 현실은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피곤하다. 끊임없는 산수 문제다. 돈을 안 쓰고 어디서 소변을 볼 수 있을까? 어느 주차장의 경비원이 새벽 3시에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무시해줄까? 가스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서 떨지 않으려면 히터를 얼마나 틀어야 할까? 나는 세면대 샤워 기술을 배웠다. 대형마트의 1인용 가족 화장실에 들어간다. 문을 잠근다. 상의를 벗고 젖은 종이 타월로 겨드랑이와 가슴을 닦는다. 세수를 한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으려 하지만 동작 감지 수도꼭지가
5초마다 꺼진다. 결국 샴푸가 반쯤 남은 머리로 끝난다. 배고픔은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는 것도 배운다. 뇌에 내려앉는 둔하고 무거운 안개 같다. 사람을 느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다.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그랬다. 4일째 되던 날 구인 광고가 붙은 할인 의류 매장에 들어갔다. 마지막 남은 물티슈로 얼굴을 닦고 가방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지쳐 보이는 점장 김 매니저는 내가 또렷하게 말하고 문신이 없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채용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희망의 불꽃을 느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3일 동안 일했다. 셔츠를 개고 할인 매대를 정리했다. 잘했다. 좋아, 이거야. 헬스장 회원권 끊어서 제대로 씻고 고시원 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4일째, 점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불편해 보였다. 도진씨, 그만 나와야겠어요. 그녀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네? 왜요? 가슴속에 공포가 차올랐다. 제 시간에 왔고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지역사회에 우려하는 분으로부터요. 당신이 이전 거주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고 약물 문제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린 그런 위험 부담을 줄 수 없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마였다, 그렇지? 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 하나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317 땅이에요. 현금으로. 다시 오지 마세요. 봉투를 받았다. 15만 원. 피 묻은 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추적하고 있었다. 쫓아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지 못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 기어와서 그녀가 내 면전에서 문을 다시 쾅 닫을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11월이 12월로 바뀌었다. 한국의 겨울은 자비가 없다. 사람을 사냥하는 짐승이다. 밤은 길어지고 기온은 영하 12도로 떨어졌다. 내 충실한 낡은 차는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키를 돌릴 때마다 엔진이 기침을 했다. 그러다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화요일 밤이었다. 폭설이 몰려오고 있었다. 경찰이 어젯밤 마트 주차장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창고 뒤에 주차해 있었다. 온기를 위한 매일 밤의 배급량인 10분 동안 히터를 틀기 위해 키를 돌렸다. 무반응. 다시 시도했다. 침묵. 배터리가 나갔거나 스타터가 고장났다. 상관없었다. 결과는 같았다. 나는 급속도로 냉동고가 되어가는 금속 상자 안에 갇혔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입김으로 구름을 만들고 있었다. 셔츠 3개, 스웨터 2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는 바늘처럼 뚫고 들어왔다. 지갑을 확인했다. 일당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가스와 캔 음식에 썼다. 4,500원이 남아있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12%.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럼 내 집인 차는 견인될 것이다. 쉼터에 가야 하겠지만 이 지역 쉼터는 위험했다. 뺨 위에서 눈물이 오는 게 느껴졌다. 엄마가 이겼어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난 정말 쓸모없네. 추위가 졸음을 몰고 왔다. 나쁜 징조라는 걸 알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 그냥 잠드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 어머니의 엑셀 파일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반떼 안에서 죽을 순 없어. 나는 0으로 끝나는 엑셀 항목이 되지 않을 거야. 개낭을 움켜쥐었다. 지갑과 핸드폰을 쑤셔 넣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감쌌다. 차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갔다. 바람에 넘어질 뻔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눈 속에서 깜빡이는 네온사인.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걷기 시작했다. 눈이 정강이까지 쌓였다. 발가락 감각이 몇 분 만에 사라졌지만 불빛을 향해 계속 움직였다. 기사 식당이었다. 간판이 지직거렸다. 이모네 24시 국밥. 유리문을 밀었다. 종이 울렸다. 돼지기름과 오래된 커피 냄새가 섞인 온기가 물리적인 벽처럼 나를 덮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였다. 부츠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채로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고 카운터 뒤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이 실제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내가 안으로 더 비틀거리며 들어가자 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다. 발은 얼음덩어리처럼 무겁고 반응이 없었다.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다. 폭설이 내리는 새벽 3시였으니까.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들과 불면증 환자들만이 깨어 있었다. 내부는 80년대 타임캡슐 같았다. 체크무늬 바닥, 테이프로 땜질한 빨간 비닐의자, 금연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오래된 담배 냄새. 카운터 뒤에는 트럭도 들어올릴 것 같은 체격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흰머리를 꽉 묶고 명찰에는 단순히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걸레로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맹렬히 떨며 부츠 주위로 눈이 녹아 무릉덩이를 만들고 얼굴은 목도리로 칭칭 감은 채 눈이 퀭하고 절박해 보이는 내 꼴은 볼만했을 것이다. 여기 쉼터 아니다 총각, 이모가 말했다. 목소리는 믹서기에 자갈을 간 것 같았다. 못된 말투는 아니었고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앉으려면 주문을 해야 해. 목도리를 내렸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꺼냈다. 따뜻한 물이요. 내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이모는 내 떨리는 손에 들린 4,500원을 보았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빨갛게 얼어터지고 떨리는 내 손을 보았다. 내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았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무거운 소리였다. 그거 집어넣어. 저기 구석에 앉아. 어지르지 말고. 나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1분 후 두꺼운 흰색 머그잔이 내 앞에 놓였다. 그냥 물이 아니었다. 율무차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마셔. 그녀가 명령했다. 나는 잔을 감싸쥐었다.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데일 것 같았다. 하지만 생명이 혈관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너무 빨리 마셔서 혀를 데웠지만 상관없었다. 갈 곳은 있어? 이모가 소다기계에 기대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럴 힘도 없었다. 차가 퍼졌어요. 저 밑에요. 부모님은 더 이상 없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묻지 않았다. 마약이나 여자친구 문제 따위도 묻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판단할 뿐이었다. 주방 기름때 청소가 필요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설거지 담당이 술 먹고 안 나와서 전업장사 때 쓴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어. 더러운 일이야. 냄새도 지독하고.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할게요. 장부에 올려서 돈은 못 줘. 그녀가 나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하지만 국밥이랑 반찬은 줄 수 있어. 그리고 폭풍 지나갈 때까지 뒤에 있는 창고에서 자게 해주지. 간이 침대가 있어. 따뜻해. 할게요. 내가 반복하며 너무 빨리 일어섰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4시간 동안 나는 내 평생 해본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접시에서 굳은 기름을 긁어냈다. 탄 음식이 눌어붙은 팬을 문지로 닦았다. 뜨거운 물과 세제 같은 손을 찔렀지만 나는 그 고통을 환영했다. 추위가 아닌 다른 것을 느낀다는 뜻이었으니까. 아침 7시 이모가 그만하라고 했다. 그녀는 내 앞에 쟁반을 놓았다. 돼지국밥 특, 사이즈와 깍두기, 공깃밥 2그릇이었다. 기름지고 아름다웠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정신없이 퍼먹었다. 먹으면서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음식이 위장에 무겁고 따뜻하게 자리 잡는 느낌 때문이었다. 일 잘하네. 이모가 커피를 리필해주며 말했다. 근성이 있어. 네 나이 또래 애들은 냄새난다고 불평했을 텐데. 돈이 필요해요. 입을 닦으며 내가 말했다. 아니면 음식이라도요. 뭐든. 일주일 동안 창고에서 지내. 이모가 결정했다. 아침 타임 0시부터 2시까지 설거지랑 재료 손질. 하루 2만 원 줄게. 서빙하는 이모들이 팁 주면 네가 갖고 밥 3끼 주고.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왜요? 나한테도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모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말했다. 10년 전에 집 나갔어. 다시는 연락 안 됐지. 만약 그 녀석이 어딘가 식당에 비틀거리며 들어간다면 누군가 국밥 한 그릇은 주길 바라니까. 그날 밤 나는 밀가루 포대와 양념통으로 가득 찬 방에 좁은 간이 침대에서 잤다. 효모와 먼지 냄새가 났다.
안에서 문을 잠갔다. 47,000원을 꺼냈다. 아니, 이제 45,000원인가? 지폐를 콘크리트 바닥에 펴서 매만졌다. 좋아.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피해자 도진이는 그 아반떼에서 죽었어. 만나서 반갑다. 새로운 도진아. 나는 출비 시간을 내리잤다. 6개월 후. 루틴은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능한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주일에 5만원 사막에 동간되지요. 이제만에 어마는 서막에 동난되지요. 청우는 소가초에 두 줄을 고 있어. 내 삶은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바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동만대지어 몸이다 적으려 대거 다지면 툭겨집니다. 내 삶은의 무지만 정가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주일에 5만원 송아들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불트는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주일에 5만원 송아들 축소되었다. 내 삶은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1,2천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내 삶은 관리 가는 루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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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누세름은 갈리간을 루프로 축소되었다. 누세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누세름은 갈리간을 루프로 축소되었다. 누세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누세름은 갈리간을 루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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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세 이모에게 일리 강력한 마약이다. 누세름은 갈리간을 루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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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모에게 일주일에 5만원 축소되었다. 이제 이모에게 일주일에 5만원을 대고 빌리는 창고에서 기상. 직원 화장실에서 샤워. 아침 장사 일하기. 식사. 점심 장사 일하기. 수면. 나는 모든 것을 저축했다. 식료품 저장실의 빈 복숭아 통조림 캔 속에 거의 200만 원을 숨겨두었다. 8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교회 예배 후 몰려오는 손님들. 일주일 중 최악의 시간대였다. 식당은 깍두기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종교 팸플릿을 팁으로 주는 가족들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홀서빙을 하고 있었다. 나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필요하지 않으면 웃지 않았다. 그때 재앙이 닥쳤다. 90년대 후반에 나온 베이지색 컴퓨터 단말기인 낡은 POS 시스템이 고음을 내며 멈췄다. 화면이 칙칙한 초록색으로 변했다. 아이고 맙소사. 이모가 모니터 옆면을 때리며 소리쳤다. 지금은 안 돼. 주문 10개가 밀려있는데. 서빙 이모들은 당황했다. 손님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계산대 줄은 문 밖까지 이어졌다. AS 센터에 전화해. 주방장이 소리쳤다. 일요일이라 닫았잖아. 이모가 기계를 창밖으로 던져버릴 듯한 기세로 소리쳤다. 나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저녁마다 도서관에서 코딩 책을 읽고 있었다. 그저 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면 구석에 깜빡이는 에러 코드를 알아봤다.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였다. 비키세요. 내가 이모에게 말했다. 도진아, 만지지 마. 더 고장나. 이미 고장 났잖아요. 제가 해볼게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끈적끈적한 키보드를 잡았다. Ctrl Alt F4를 눌러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강제 종료하고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갔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흰 글씨가 떴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신문을 내렸다. 나는 맹렬히 타이핑했다. DNS 플러시, 캐시 삭제, SQL 서비스 재시작, 인덱스 리빌드.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추측이 아니었다.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기계는 너무 많은 데이터에 질식하고 있었다. 숨 쉴 틈이 필요했다. 엔터를 쳤다. 화면이 깜빡였다. 익숙한 식당 소프트웨어 로고가 떴다. 영수증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밀린 주문서를 뱉어냈다. 복구됐어요. 내가 소리쳤다. 4번 테이블 주문 들어갑니다. 주방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이모는 내가 방금 엑소시즘이라도 행한 것처럼 쳐다봐봤다. 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도서관 책이랑 유튜브요. 앞치마에 주문서를 찔러 넣으며 말했다. 나는 다시 커피를 따르러 갔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불렀다. 단골이었다. 매주 일요일 같은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와 맨밥을 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에 이 기사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 대표였다. 자네가 한 걸 봤네. 최 대표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단순 재부팅이 아니더군. 도스쉘을 다루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수동으로 재시작했어. 기계가 낡았어요.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일요일 주문량을 처리하기엔 메모리 캐시가 너무 작아요. 그냥 배관 좀 뚫어준 거예요. 자넨 서빙 알바잖아. 그가 말했다. 전 생존자예요. 내가 정정했다. 서빙은 월세를 낼 뿐이죠. 최 대표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은색 글씨가 박힌 묵직한 무광 검정 명함이었다. 피닉스 솔루션즈 대표 최민석. 시내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네? 그가 말했다. 물류 회사를 위한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지.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은 일이지만 돈은 많이 벌어. AS 센터가 문 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명함을 보고 그를 쳐다봤다. 전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없고요. 엄밀히 말하면 난 학위 따윈 신경 안 써. 최 대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난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자네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 그냥 고쳐냈다는 점, 그게 중요해. 전화해. 입사 테스트 통과하면 시급 15,000원 주는 인턴으로 채용하지. 15,000원. 여기서 받는 돈의 2배였다. 낮에는 일을 못해요. 내가 즉시 말했다. 이모님 일손 부족하게 두고 갈 수 없어요. 최 대표가 피식 웃었다. 그럼 밤에 일해. 정말 간절하다면 잠을 안 자겠지.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1년 동안 내 삶은 피로의 연속이었다. 일정은 살인적이었다. 식당 근무 오전 6시, 오후 2시. 버스 타고 시내로 이동. 인턴 근무. 오후 3시 밤 10시. 버스 타고 복귀. 새벽 10시까지 공부. 4시간 수면. 반복. 나는 이모의 창고에서 나와 전당포 위에 원룸으로 이사했다. 식당에서 20분 거리였다. 월세 40만 원. 카펫에서는 젖은 개냄새가 났고 옆집 사람들은 매일 밤 소리 지르며 싸웠지만 도어락이 있었고 샤워기가 작동했다. 진정으로 내 것인 첫 번째 장소였다. 최 대표 밑에서 일하는 건 영화 같지 않았다. 멋진 해킹 장면 같은 건 없었다.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다. 나는 몇 주 동안 게으른 개발자들이 짠 엉망인 코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눈이 따가울 때까지 텍스트 라인을 쳐다봤다. 최 대표는 엄한 스승이었다. 칭찬은 없었다. 오직 오류만 지적했다. 코드가 지저분해, 더진. 그가 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루프를 3개나 중첩했잖아. 비효율적이야. 이게 100만 개의 코드가 있는 서버에서 돌아가면 다운될 거야. 다시 해. 피곤해요, 대표님. 어느 날 밤 내가 쏘아붙였다. 자정이었다.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다. 실수를 했다. 컴파일러는 네가 피곤한지 신경 안 써. 그가 책상을 내리쳤다. 시장도 네가 피곤한지 신경 안 써. 다시 국밥집 가서 설거지하고 싶어? 그게 네 한계야? 나는 일어섰다. 그만두고 싶었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모니터 구석을 보았다. 플라스틱 테두리에 테이프로 붙여둔 빳빳한 10,000원짜리 2장, 5,000원 1장, 1,000원짜리 2장. 그 27,000원, 당시 환율가치 약 47달러. 나는 그걸 간직했다. 매일매일 쳐다봤다. 그것은 내 리마인더였다. 어머니가 내 인생에 매긴 가격표였다. 지금 그만두면 그녀가 옳은 게 된다. 힘들다고 나가버리면 나는 나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엉성한 코드를 지웠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고칠게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실행 시간 절반으로 줄이게 최적화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잠시 나를 지켜보았다. 눈에 스쳐 지나가는 인정의 빛을 보고는 걸어갔다. 좋아.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나는 최 대표가 고용한 명문대 졸업생들보다 더 빨리 배웠다. 그들은 월급을 위해 코딩했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코딩했기 때문이다.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주니어 개발자였다. 연봉 4,500만 원을 받았다. 식당 일은 그만뒀지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이모를 도와드리러 갔다. 무료로. 이모는 돈을 주려 했지만 거절했다. 그녀는 국밥 한 그릇으로 내 생명을 구했다. 돈 이상의
빚을 졌다. 하지만 4,500만 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잔고가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공황 발작이 왔다. 옷은 구제샵에서 샀다. 라면만 먹었다. 1원 한 푼도 아꼈다. 나는 동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이 얼마나 순식간에 꺼질 수 있는지. 어느 오후 최 대표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심각해 보였다. 물류 데이터베이스 작업 잘하고 있더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넌 몸을 사리고 있어. 내가 시키는 것만 하지. 진짜 큰 돈은 명령을 따라서 버는 게 아니야, 도진. 남들이 놓치는 걸 보는 데서 나오지. 그는 노트북을 돌렸다. 클라이언트 중에 중형 병원 재단이 있어. 재고 시스템이 엉망이야. 유통기한 지난 물품 때문에 수십억을 날리고 있어. 해결책을 원해. 내 시니어 팀 아무도 건드리기 싫어해. 너무 복잡하거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지저분한 거 좋아하잖아. 창고에서도 살았고. 이 프로젝트 너한테 맡긴다. 실패하면 해고야. 성공하면 계약금의 10%랑 승진시켜주지. 계약금이 얼만데요? 내가 물었다. 5년 동안 20억, 2억 원. 그게 내 몫이었다.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굶주림이었다. 파일 주세요. 내가 말했다. 병원 프로젝트는 악몽이었다. 바로 그래서 내게 황금 티켓이었다. 3개월 동안 병원 행정실, 지하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소독약 냄새와 자판기 커피 냄새에 절어 살았다. 그들의 시스템은 2005년부터 쌓인 종이 서류와 엑셀 시트의 미로였다. 간호사들은 재고 시스템을 믿지 못해 비상시에 링거액이 떨어질까봐 물품을 쟁여두고 있었다. 나는 코드만 짜지 않았다. 간호사들을 따라다녔다. 공급망을 관찰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식염수 사용량 증가만 보고도 의사들보다 먼저 독감 유행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병원 이사회에서 최종 빌드를 발표할 때 나는 22살이었다. 아울렛에서 산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섰다. 이 시스템은 낭비와 긴급 주문을 없애 첫 해에만 40억 원을 절약해 줄 겁니다. 내가 이사회에 말했다. 그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 대표는 일주일 뒤 계약을 체결했다. 내 목, 그가 약속한 커미션이 화요일에 입금되었다. 2억 1,500만 원. 핸드폰 화면의 숫자를 쳐다봤다. 앱을 새로 고침했다. 로그아웃했다. 다시 로그인했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아주 조금 풀렸다. 포르쉐를 사지 않았다. 펜트하우스로 이사하지 않았다. 낡은 아반떼를 계속 탔다. 스타터는 고쳤다. 여전히 원룸에 살았지만 매트리스는 좋은 걸로 바꿨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흉터다. 그 돈을 보고 나는 사치를 생각하지 않았다. 요새를 보았다. 5년치 월세, 10년치 식비, 안전을 보았다. 하지만 안전과 함께 호기심이 찾아왔다. 위험한 호기심. 4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았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랐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 고급 기업 탐정이 아니라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둔 시간당 5만 원 받는 강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냥 재정 상태만 확인해 주세요. 그에게 말했다. 자산, 부채, 주거 상황. 접촉은 하지 마시고요. 2주 후 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차에 앉아 열어봤다. 그들은 해냈다. 가평 호수별장을 샀다. 사진이 있었다. 물가에 바로 접한 3층짜리 웅장한 저택이었다. 아름다웠다.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재정 요약으로 넘어가자 상황이 달랐다. 대출금 15억 원, 월 상환액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률 95%, 리스 차량, 벤츠 SUV 2대. 그들은 꿈을 살고 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느라 익사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가 투자를 관리하겠다며 조기 은퇴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실직 상태라는 암호였다. 어머니는 다단계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포장만 그럴듯한 피라미드 사기였다. 그들은 하우스푸어였다. 저택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싸구려 라면을 먹고 있을 게 뻔했다. 어두운 만족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파일의 마지막 사진을 보자 만족감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거리에 주차된 차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별장 앞마당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테라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성의 여왕처럼 고고해 보였다. 하지만 배경에 차고 근처에 한 소녀가 있었다. 16살쯤 되어 보였다. 무릎을 꿇고 솔로 진입로에 기름 얼룩을 닦고 있었다. 내가 두고 온 그 낡은 옷들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누구죠? 내가 강 실장에게 물었다. 위탁 아동입니다. 강 실장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말했다. 이름은 지수. 당신이 떠나고 6개월 뒤에 데려왔더군요. 주 정부에서 양육 보조금이 나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딸이 그리워서 나를 대체한 게 아니었다. 수입원이 필요해서 대체한 것이었다. 집에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 스토커가 되었다. 지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디에나 디지털 발자국을 남긴다. 인스타그램을 찾았다. 비공개였지만 사진 동호회인 척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 요청을 했다. 1시간 만에 수락했다. 그녀의 피드는 10대의 불안으로 위장한 구조 요청이었다. 가족여행 사진은 없었다. 엄마 아빠 찍은 셀카도 없었다. 주로 다락방 창문에서 찍은 듯한 호수의 감성 사진뿐이었다. 3년 전 게시물, 캡션. 지붕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대가가 한여 노릇이라도. 션, 아줌마가 이거 샤비시까지 다 안 끝내면 도서관 못 간다고 함. 신데렐라 느낌, 크크크. 검은 배경의 텍스트. 아줌마가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걷어줘서 운 좋은 줄 알라고 했다. 가끔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노트북을 쾅 닫았다. 몸이 떨렸다.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엄마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연극의 새로운 배우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수의 정부 부조금을 벤츠 리스비 내는데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자존감을 짓밟았던 것처럼 지수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었다. 지수를 다루기 쉽게 하려고, 계속 일하게 하려고,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고 원치 않는 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위험해졌다. 사는 동안 내 목표는 생존이었다. 존재함으로써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진입로에 있는 지수를 보는 순간 임무 목표가 바뀌었다. 생존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해체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최 대표에게 전화했다.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재고 시스템도 좋지만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요. 특히 부실 채권, NPL, 인수요. 전화기 너머로 최 대표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상어떼가 있는 곳이야, 도진. 왜 갑자기 금융이지? 왜냐하면 진입로를 닦던 지수의 사진을 응시하며 말했다. 어떤 빚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4살이 되었을 때 나는 최 대표의 후원하에 내 투자회사를 차렸다. 이름은 피닉스 홀딩스. 비즈니스 모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수익성은 엄청났다. 우리는 지방은행들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들였다. 은행이 대출금, 주택담보, 사업자금 등 흑자를 받지 못하면 그건 장부상의 부채가 된다. 은행은 그걸 싫어한다.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빨리 없애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나쁜 대출들을 묶어서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판다. 내가 그 투자자였다. 나는 그 채권 서류를 샀다. 내가 은행이 되었다. 대출을 재조정해 줄 수도 있고 압류해서 담보물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나는 절박함을 이해했기에 이 일을 잘했다. 서류만 봐도 운 나쁜 좋은 사람인지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몇 달 동안 자본을 모았다.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다. 서류상 자산은 거의 20억에 달했지만 여전히 아반떼를 탔다. 나는 딱 하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실장을 시켜 별장 대출이 있는 은행을 모니터링하게 했다. 11월에 일이 터졌다. 그들이 이자를 연체했다. 강 실장이 문자를 보냈다. 30일 연체. 한 달 뒤. 60일 연체. 은행이 대출권을 특수자산팀으로 넘김. 신호였다. 나는 그 은행 부행장과 미팅을 잡았다. 분기별 실적 보고를 두려워하는 작은 지방은행이었다. 쫙 빼입은 검은 수트를 입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더 이상 노숙자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돈 냄새가 났다. 경기 북부 지역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묶음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현금으로 지불할 거고 48시간 안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행장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부실자산 목록을 건넸다. 스프레드시트를 훑어보았다.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다 그것을 찾았다. 주소 가평군 호수도로 이스 405둘 차주 두모 박민석 이영희 냥 상태 90일 연체 대출 잔액 13억 원. 이북금으로 하죠. 우리 부모님의 집이 포함된 그룹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다. 훌륭합니다. 부행장은 내가 왜 쓰레기 대출 뭉치를 원하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말했다. 내일까지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날 돈을 송금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납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엄밀히 말해 아직 집주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빚의 주인이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시간 종료를 선언할 힘을 가졌다. 나는 그들의 채권자였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달력을 보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연하장을 보내기에 완벽한 타이밍 같았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환 요구서를 작성하세요.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지수요.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첫 단계는 타겟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 법무법인을 통해 통지서를 보냈다. 표준 양식이었다. 귀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10일 이내에 연체금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별장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는 미쳐 날뛰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오만함으로 다리들을 불태운 지 오래였다. 10년 동안 부자라고 자랑하다가 갑자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심한다. 아버지는 절박한 천재성을 발휘해 도박을 하기로 했다. 대출금 갚을 돈, 마지막 남은 현금을 투자 전문가 친구가 추천한 신생 코인에 몰빵했다. 2천만 원을 하룻밤새 1억으로 불려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형적인 절박한 한탕주의였다. 그리고 모든 한탕주의가 그렇듯 실패했다. 코인은 3일 뒤 상장 폐지됐다. 2천만 원은 140원이 되었다. 그들이 익사하는 동안 나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다. 변호사를 통해 내 모교 상담 선생님께 연락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익명 기술 장학금을 만들었다. 제안은 간단했다. 샌프란시스코 코딩 부트캠프 전액 지원, 숙식, 항공료, 생활비 포함. 지수의 18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 시작이었다. 겨우 2주 남았었다. 지수는 즉시 수락했다. 이메일 확인을 받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다. 별장에서 오갔을 대화가 상상됐다. 어머니는 지수가 은혜도 모르고 떠난다고 소리 질렀을 것이다. 지수가 성인이 되어 떠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긴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벽이 좁혀오고 있었다. 10일이 지났다. 입금은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가 전화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대표님.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 어쩌고 하며 유예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거절해. 즉시 말했다. 경매 절차 시작하세요. 나가게 하세요. 겨울입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경고했다. 법원은 겨울 강제 집행을 싫어합니다. 진입로에 벤츠 2대가 있고 와인셀러가 있는 집이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급빈자가 아니야. 연체자지. 진행해. 경매 절차는 보통 몇 달 걸리지만 채권자, 나가 신속한 법적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더 빨리 진행된다. 게다가 부모님은 법원 소환장을 무시했다. 자신들은 그런 것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편물을 무시하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쁜 일은 다른 사람들, 실패한 딸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거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1월의 어느 흐린 화요일 아침, 법원 집행관이 도착했다. 나는 거기 없었지만 강 실장이 영상을 보내왔다. 집행관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잿빛 얼굴로 나왔다.
항의하려 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을 가리켰다. 그때 어머니가 나왔다. 고고한 여왕은 없었다. 꽥꽥거리고 있었다. 집행관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시장을 안다고 소리쳤다. 집행관은 그저 퇴거 명령서를 건넸다. 24시간 이내에 퇴거하십시오. 그 후엔 잠금장치가 교체됩니다. 24시간. 그들은 허둥지둥했다. 리스한 SUV에 옷, 보석, 은식기를 채워 넣었다. 가구는 가져갈 수 없었다. 그림도 못 가져갔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수는 이미 떠났다는 것이다. 이틀 전이 생일이었다. 내 장학재단에서 보낸 콜택시가 자정에 그녀를 태워갔다. 그녀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어머니의 도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같은 주에 집과 수입원을 동시에 잃었다. 강 실장은 그들이 마을 외곽의 모텔에 체크인했다고 보고했다. 좋은 호텔이 아니라 간판이 깜빡이고 주 단위로 요금을 받는 그런 여관이었다. 시적이었다. 그들은 7년 전 나를 강제로 밀어넣었던 그 삶을 살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공개 이차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시작가를 정한다. 그리고 아무도 빚만큼의 금액을 이찰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온다. 나는 시작가를 정확히 빚의 액수인 13억으로 설정했다. 유지보수 기록이 의심스러운 집에 화요일 아침 현금 13억을 낼 사람은 동네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아니, 피닉스 홀딩스가 이겼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했다. 축하합니다. 법무사가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집이죠? 전 주인들은 안 됐지만요. 신용을 얼마나 망쳤는지 이사 트럭도 못 빌린다고 하더군요. 나는 등기권리증을 받았다. 종이가 빳빳했다. 네, 내가 말했다. 정말 안 됐네요. 다음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했다.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인부들을 고용해 어머니가 골라떴던 벽지를 뜯어냈다. 그녀가 밟았던 카펫을 걷어냈다. 그들의 기운을 씻어내고 싶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게이트, 카메라, 동작 감지 센서. 나는 내 25번째 생일인 3월 3일에 입주했다. 내가 떠난 지 정확히 7년 되는 날이었다. 거실에 앉아 침묵을 들었다. 아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트로피 같았다. 강 실장이 부모님이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텔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 리스 차량들은 압류당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거대한 은행 차고의 피해자이며 곧 복구될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물론 소문은 들었을 것이다. 시골은 말이 빠르니까. 젊은 IT 투자자가 집을 샀다는 소문. 그리고 그게 오늘 밤 이 대문 앞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그게 나인 줄 몰랐다. 그저 돈 많은 누군가가 산다고만 알았고 자신들의 매력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만큼 오만했다. 아마 관리인으로 써달라고 제안할 계획이었겠지. 문 열어주세요. 인터폰에 말했다. 극중한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부모님은 주저했다. 서로를 쳐다보았다. 눈 속에 희망이 타오르는 게 보였다. 아마 새 주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외지인이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진입로를 걸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는 무자비했다. 그들은 뼛속까지 젖었다. 아버지는 약간 절뚝거렸다.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작아 보였다. 18살 때 그들은 거인 같았다. 밥, 잠자리, 사랑, 모든 패를 쥐고 있었다. 지금 진흙탕 속을 걸어 올라오는 그들은 그저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빈털터리 중년 부부로 보였다. 그들이 현관에 도착했다. 나는 그들을 처마 밑에서 잠시 떨게 놔두었다. 그리고 거대한 참나무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다.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올려다봤다. 10초 동안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코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눈앞의 이미지를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도진? 그녀가 속삭였다. 질문이 아니었다. 오류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현관에 물 떨어지네요.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네가 새 주인 밑에서 일하니?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제가 주인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채권자이고 퇴거를 승인한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문틀을 잡고 지탱했다. 그건 불가능해. 너 식당 알바잖아. 약쟁이잖아. 사모펀드 회사를 운영해요. 내가 정정했다. 부실자산 전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부실했어요. 어머니 얼굴의 충격이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변했다. 가면을 바꾸는 속도가 소름 끼쳤다. 혼란이 사라지고 역겹고 절박한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도진아! 그녀가 팔을 벌리며 내게 다가왔다. 세상에, 여보 봐요. 우리 아들이에요. 해냈어. 내가 뭘 했어? 얘한텐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 그녀가 안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만지지 마세요. 젖으셨잖아요. 이거 실크예요. 어머니가 팔을 든 채 굳었다. 아들아, 제발. 우린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연락이 끊겨서 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 제 번호 차단하셨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소문내셨죠? 널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그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충격요법이 필요했어. 그리고 봐. 그녀가 집을 둘러보았다. 효과가 있었잖아. 넌 성공했어. 우리가 널 강하게 만든 거야.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웃음이 터질 뻔했다. 기가 막혔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서 빗속에 서 있는 와중에도 내 성공을 자기들 공으로 돌리는 저 정신승리. 공을 인정받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다. 들어오세요. 현관까지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들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탐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리모델링 견적을 내고 가치를 계산하는 눈치였다. 나는 문 옆에 작은 탁자로 걸어갔다. 그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제 18살 생일 기억나세요? 내가 물었다. 힘든 날이었지. 아버지가 구두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ROI 강의를 하셨죠? 내가 말했다. 투자 수익률. 저를 썩은 투자처라고 부르셨고요. 손절매한다고 하셨죠? 나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자외선 차단 유리 뒤에 그들이 내게 줬던 지폐들이 눌러져 있었다. 1만원 2장, 5천원 1장, 1,000원 2장, 그리고 당시 환율 계산을 위한 메모 27,000원. 지금 가치로 약 5만원. 5만원? 내가 말했다. 도진아, 제발. 어머니가 애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린 네 부모야. 노숙자 신세야. 차에서 자고 있어. 넌 이 넓은 공간이 있잖아. 별채에서 지내도 돼. 우리가 집 관리하는 거 도와줄게. 가족이잖아. 가족. 내가 반복했다. 아니요. 이 집에서는 비즈니스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두 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돌려봤어요.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췄다. 두 분은 악성구체예요. 부채 덩어리죠. 어린아이였던 저를 실적 안 나오는 주식 취급하셨죠. 그러고는 지수를 데려와서 수입원 취급하셨고요.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지수는 어떻게 알아? 지수를 캘리포니아로 보낸 게 저예요. 내가 밝혔다. 지원금 끊기게 만든 게 저라고요. 어머니는 뺨을 맞은 표정이었다. 자, 내가 계속했다. 저는 계산을 청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종료할 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셨죠. 저도 똑같이 하는 게 공평하겠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열어보았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그가 속삭였다. 그게 당신들의 ROI입니다. 내가 말했다. 초기 자본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제가 번 수십억은 제 지분입니다. 제가 0에서부터 만들었으니까요. 7년 전에 판 투자 상품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순 없죠. 이럴 순 없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어린 시절 기억하던 그 추악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널 낳았어. 이 은혜도 모르는. 여긴 내 집이야. 이 벽지 내가 골랐고. 제가 돈 내고 뜯어냈어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촌스러웠거든요.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무단 침입자들 끌어내세요. 우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복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안 돼! 경호원이 팔을 잡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너 이럴 수 없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괴물인지 다 말할 거야. 그러세요. 내가 말했다.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상어를 키워냈다고 말하세요.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도진아, 미안하다. 알아요, 아버지. 내가 말했다. 미안하시겠죠? 똥말에 베팅하셨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한관에서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진입로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내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다. 아버지는 그저 패배감에 젖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카 하고 닫혔다. 현관문을 잠갔다. 주방으로 걸어갔다.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 지수가 보였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주말 동안 잠시 귀국한 참이었다. 건강해 보였다. 머릿결은 좋았고 옷은 새 거였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너 봤어? 내가 물었다. 아니, 지수가 말했다. 오빠 말대로 뒤에 있었어. 소리 질렀어? 귀신처럼? 반시 같았지. 와인을 새로 따르며 말했다. 잘 됐네. 지수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쳐다봤다. 오빠는 괜찮아? 생각해보았다. 괜찮은가? 방금 부모님을 쫓아냈다. 그들이 비는 것을 보고도 돌려보냈다. 도덕의 표준 정의에 따르면 난 악당이었다. 하지만 지수를 보았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보았다. 더 이상 영에 가깝지 않은 내 통장 잔고를 보았다. 내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 부모님은 재기하지 못했다. 한 달 뒤 이혼했다. 어머니는 지방에 사는 먼 친척집에 얹혀 살러 갔지만 결국 그 친척과도 위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대형마트 입구에서 영수증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들어갔다. 가끔 편지를 보내지만 뜯지 않는다. 나는 별장을 유지했다. 별채를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 개조했다. 지수 같은 아이들, 쓸모없는 실수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투자를 가르치지만 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가르친다. 아무도 그들을 헐값에 청산할 수 없도록. 불을 끄기 전 현관에 걸린 5만 원이 든 액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가 허무하다고 한다. 평화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복수는 경제적 자유와 호수 전망을 곁들일 때 가장 맛있는 요리다. 솔직히 말해달라. 집을 사서 쓰레기처럼 끌려나가는 걸 지켜본 내가 너무 잔인했나? 아니면 이게 그들이 내게 준 썩은 어린 시절에 대한 완벽한 투자 수익률, ROI였나?